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의 여야 대진표 사실상 완성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청년층과 중도층 표심이 대선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과 대선을 향한 민심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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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휴일이니까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의힘 경선 결과 그래픽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7.85%, 홍준표 후보가 41.5%를 기록을 했는데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이게 50대 5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한 표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낸 건데 지금 이 그래픽에는 결과가 없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당심,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압승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최종 결과는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 앞에 놓인 과제, 당심 외에 일반 민심 사로잡는 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최종 결과를 보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극명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기는 그런 결과. 그렇지만은 민심에서는 무려 홍준표 후보가 11%포인트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본선 같은 경우는 이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당선되기 어렵고 플러스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중도 외연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본인이 보수 색지를 짙게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내 경선 전략으로는 주요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본선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2030 이 젊은 층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약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389 후보다. 즉 얘기하면은 20대에서는 3%, 그리고 30대에서는 8%, 40대에서는 9%. 따라서 결국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터는 이 2030 젊은 층이 될 텐데요. 이 젊은 층의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윤석열 후보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그동안에 쭉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2030, 또 더 범위를 넓히면 2040에서 약세를 보여왔습니까? 확실히 그랬죠. 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방금 배 교수께서 398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주요 라이벌이 홍준표 후보였고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40세 미만에서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경선 기간 중에 거의 일관된 추세였어요. 윤석열 이제는 후보죠. 윤 후보가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절대 강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애를 먹었던 세대가 거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 수치를 다 일일이 열거하기 너무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쫙 일괄이 돼 있어요. 물론 그 클릭해서 찾아보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만 기사 서머리들도 잘 돼 있고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무엇보다도 40세 미만, 그러니까 2030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정에 대한 많은 비전과 구체적인 것을 요구받았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 자체가 공정이란 단어와 떼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본인의 대국민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도 공정, 상식, 법치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 넉 달 정치해온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는 그리고 그 핵심 측근에서는 윤석열표 공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것, 윤석열이 생각하는 공정은 이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검찰 개혁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걸 답할 의무까지 갖고 있는 정치이기도 하다. 인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0대 미만 세대가 특히 중시하는 가치들 그런 것을 나 윤석열이 그대들 귀하들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
귀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뭐 청년의 날이라고 어디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축사 한번 한다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거에 말 몇 마디에 넘어갈 세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인식의 공유의 확산, 그게 없이는 앞으로도 2030 또는 MZ세대 또는 40대 미만 분들에게 다가갈 때는 의외로 힘들 수도 있겠다. 뭐 많이 힘을 쓰겠죠. 네, 두 분 모두 윤석열 후보의 취약 지점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뭐 윤석열 후보가 2030, 2040 그 세대의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겠지만 그것 외에 또 홍준표 후보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선거에서 열심히 도와줄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입장 그래픽이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 쪽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을 텐데 홍준표 후보는 일단 그 경선 과정에서 흥행몰이 해준 게 나의 역할이다. 이 정도로 선으로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홍준표 전 후보가 되겠죠. 네. 경선 결과 발표 직전 직후에 두 가지 SNS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역시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관통하는 것은 윤석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내지는 일종의 선긋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경선 직후에 다시 한번 SNS 메시지를 내놨는데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결국 1대1 싸움 아니겠습니까? 보수와 진보, 진보와 네. 보수. 그러다 보면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경선 주자들이 선대위에 오롯이 다 참여해주지 않는다면은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메시지를 던지냐면 앞으로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치 일정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 한 300만 명만 있으면 청년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메시지가 던지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지만은 지금 여야 후보가 다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레이스 도중에 만약에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낙마할 경우에 후보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를 준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결국 이제 보수 야권이 다시 재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야권에 뿌리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수 야권에 자신이 재편이 될 경우에 중심이 돼서 이번에는 이제 재선 두 번째 재수했지만은 DJ는 뭐 4번이나 도전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다시 한번 또 미래에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뭐 여야 모두 구체적으로 후보들과 관련성이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개인적인 그런 추측으로 생각을 하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와 관련된 거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홍준표 전 후보가 청년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차차기를 노리는 건지 또 아니면 차기 당권과 관련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배 교수께서는 굉장히 길게 내다보셔서 우선 아마 홍준표 경선 후보 내적 이번 당내 경선 최종 결과에 대해서 내적 승인, 내적 동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 말은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거고 마음속으로는 잘 승복이 안 되는 것을 슬쩍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지 기반이 굉장히 달랐고 이른바 당심과 국민들 여론 사이에 굉장히 간극이 컸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 국힘당 당원만 대상으로 대선을 치르는 건 아니잖아. 5천만 명 전체를 두고 치르는 국민 선거인데 당신만 가지고 이렇게 후보를 할까?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잇따르고 있는 40세 미만 특히 요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당원들의 탈당 러시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정치 원로급이잖아요. 국회의원 5번 했고 도지사도 2번 했고 선수로는 뭐 지금 홍준표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을 따라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현역 의원들. 그래서 다음 세대들과의 특히 이번에 또 자신의 주요한 지지 기반이고 받쳐주기도 했던 젊은 세대들과
가교 내지는 창구 이런 것들을 뭔가 폼을 갖춰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뭐 순수한 욕심이 있을 수 있겠죠. 글쎄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한번 쫓겨난 적도 있고 이번에 굉장히 힘들게 복당했고 전당대회 치렀던 엊그제 11월 5일까지도 본인 곁에 현역 의원은 한두 명 빼곤 없었어요. 네. 그만큼 당내에서 입지가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아주 호오가 분명하고 독특한 캐릭터고 말하는 것도 보면은 언론에서 제목 보기 좁게 한 마디씩 쭉쭉 잘 뽑아내잖아요. 호오가 분명해서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갈리고 다음번을 모색 뭐 이런 걸 전망하기에는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았고 현재 의원 신분이니까 원로급으로서 자기 여지는 가지고 가되 뭐 차차기 이런 말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다만 끝까지 이렇게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있을 것인지는 좀 관심입니다. 그건 아마 향후 아직도 의원 2년 정도 남았고요.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첫 100일, 뭐 6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당신은 국힘 정부 출범을 해서 무엇을 기여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은 전혀 어디까지 이렇게 뭐 처삼촌 벌초하듯 슬렁슬렁 할까?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장님께서 그 홍준표 전 후보의 당내 입지 등과 관련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전 후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개파를 만들고 줄을 세우고 하는 거는 자신은 이제 구태 정치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그 해명, 이런 취지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 내년 3월 대선에서 기호 2번을 달고 제1야당 후보로 나설 후보는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이끌어 나갈지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녹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달 중에는 무조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것 외에도 보면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지금까지 속칭 비단 주머니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당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보에게 공유했고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해오신 걸 보고 저도 아주 많이 좀 놀랬고 그리고 뭐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녹취를 들었는데 교수님 또 비단 주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비단 근데 주머니에? 이제 비단 주머니 얘기가 또 나왔는데 개수가 늘었어요. 당초에는 이제 3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개 정도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단 주머니를 많이 쓰면 쓸수록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 비단 주머니를 써야 될 만큼 그렇게 위기 상황이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역으로 이제 안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단 주머니 없이 이기는 게 제일 순조롭게 이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제갈량이 활동했던 이제 그런 시대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가 있을까 하나의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 있다고 하던들 이게 개인이 만든 그런 이제 비단 주머니보다는 집단 지성의 힘이 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차원에서 시스템에서 만든 이제 비단 주머니 계책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단 주머니 정치적 계책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준석 대표보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수 더 위겠죠. 네. 따라서 실제로 이게 있는지는 좀 제가 볼 때 굉장히 미지수인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특장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030 젊은 층에서는 확실히 특히 20대 남자들에게는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굉장히 열세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책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이제 종로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종로의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윤석열 후보와 짝을 이뤄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비단 주머니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주셔서 이 방송을 이준석 대표가 보면 좀 섭섭해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 비단 주머니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단 주머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원장 낙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것도 뭐 넣을 수 있겠네요. 네. 숫자가 비단 주머니, 많으니까요. 네. 비단 주머니 사이즈가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커다라면 뭐 많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비책이라면 네. 그게 비단 주머니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이 갖고 있는 비책인 그런 시대가 이미 끝난 지 한참 된 것 같고요. 이 점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가 매우 취약했던 게 정책 부분입니다. 본인도 그걸 자인을 했고 물론 넉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캠프를 꾸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변모와 뭐 평지풍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차분히 들어앉아서 정책 스터디를 하고 그럴 여가가 없었다는 것은 좀 이해는 가나 다른 후보, 특히 유승민 이런 후보에 비해서 특히 약했는데 적어도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 주거를 핵심으로 한 주거 부동산 문제, 교육 관련 이 세 가지에는 좀 더 많이 분발해야 될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세대적, 연령적 근접성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재기가 승하고 젊은 감각이 있는 건 물론이고 SNS나 이런 소통에 굉장히 능합니다. 말도 물론 잘하고요. 이대남이라고 통칭되는 그룹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실질적인 이득, 수단 이런 걸 많이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한 지 지금 한 넉 달 조금 안 됐을 텐데 네. 하루도 자기 정치를 쉰 날이 없습니다. 이제 본 대선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지, 여지를 어떻게든 확보하려 한 줄은 달고 갈 것이고요. 굉장히 잘해요. 또 능하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자기 정치적 체급을 확실히 올리고 다지는 역할도 아울러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네. 그러려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른바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 점은 다행인지 모르나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정치 문법, 특히 구태 정치 문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둘은 괜찮은 컴비네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뭐 여지는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네. 그냥 두 분께 좀 여쭐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합류할 것인지 예 아니로 그냥 단답형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죠. 네. 두 분 모두 뭐 할 것이다. 시기의 문제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뭐 물론 여기저기서 다 들으신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평가를 내주셨을 것으로 보고 일단 이렇게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지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상대당인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팽팽한 신경전이 엿보이기도 하는데 관련된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 어울려. 예? 이주소 안 어울린다고. 아, 어울리는 사람하고 다녀야지. 아니 되자마자 다음날 디스를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너무 아재 같잖아. 어울리게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다녀야 어울려. 나하고 다녀야. 저희 TV에서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또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네, 거대 양당의 대표가 좀 친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또 팽팽한 신경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역시 이렇게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진표가 꾸려졌기 때문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양자 대결 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일단 엎치락뒤치락 치열하게 좀 접점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빨리 대선 후보의 지위를 확정지었어요. 네. 그런데 다들 많이 들으셨고 짐작하시다시피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리거나 어쩔 땐 약간 빠지기도 했고요. 그에 반해서 10월 10일 이재명 후보 확정 이후로 11월 5일까지 국민의힘은 최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토론회도 많았고 윤, 홍 두 사람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지지자들이 쭉 다 몰리면서 수렴 효과까지 빚어졌고 새로 신규 가입한 당원들의 뭐 열기, 높은 투표율 등등등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노출도도 높았고 사람들 관심 받으니까 올라갔죠. 두 사람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전두환 옹호 발언 및 뭐 반려견, 개, 사과 이런 것들로 굉장한 핀치에 몰렸습니다만 비교적 빨리 그 수렁에서는 적어도 한 발은 빠져나오는 듯한 게 윤석열 후보였고요. 네, 지금 그래픽에서도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저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건데요. 사실상 동률입니다. 36.6 대 36.5, 0.1%포인트니까 누가 앞섰다라고 말해서는 오히려 안 되는 수치고요. 네. 둘이 현재는 딱 붙어 있는데 내일쯤에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국힘 후보 확정 후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올 텐데 아마도 컨벤션 효과는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보면 조금의 상승세는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사이에 몇 가지 정책적 이슈 선점을 위해서 몇 가지를 내놓긴 했는데 일테면 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라거나 뭐 음식점 4일 또 뭐 주 4일제 총량제 등등. 그런데 그게 당정 매끄럽지 못한 협의도 있었고 그렇게 썩 반향을 크게 불러온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내일 모레 나올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희비가 조금은 엇갈리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는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일쯤부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른바 큰 정치 이벤트 이후에 지지율 상승 효과를 의미하는 컨벤션 효과가 윤석열 후보한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적게는 2, 3%포인트, 많게는 한 5%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어요. 이유는 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선 후유증하고 대장동 문제인데 유사한 문제를 지금 윤석열 후보도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홍준표 전 주자 같은 경우에 선대위 참여에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검찰 고발 사주라든지 또는 이제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의 또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태는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시기의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플러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사자 대결 구도라 하지만 사실상 1대1 양자 대결 구도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후보가 여야 모두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적 지지층은 정권 재창출 한쪽은 또 한쪽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다만 이런 양태와 동시에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시속 게임의 양상이 앞으로 대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다자 대결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대선 가상 다자 대결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일단 앞으로 뭐 크게 거대 여야 양당의 양강 구도로 가겠지만 일단 다자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특히 그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치열하게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할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한 얘기,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남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특히 범야권 네. 후보의 단일화죠. 아마 김동연 후보는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불행 뭐 비교하기엔 좀 뭐하지만 차지하고 있는 지지율 포션도 지금은 상당히 작은 편이고 네. 관심의 초점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반드시 독주할 겁니다. 정의당 내부 사정을 봐도 그렇고요. 다자 대결 구도에서 상수로 둬야 할 게 세 사람, 민주당, 국힘, 정의당 후보들이고요. 김동연 후보 뺀다면 정의당이 지난번에 6.17%를 얻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4년 전에는 그때는 좀 특수한 성격이죠. 촛불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가량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철수 본인이나 국민의당의 위세, 비중, 정치적 영향력, 역할 이런 것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파괴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서울시장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했던 말이 있죠. 대선 포기한다. 그게 정치적 족쇄가 아니 될 수가 없죠. 시건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그 말을 뒤집을 만한 어떤 명분이나 확실한 이유를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동의도 구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네.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단일화에 더 급한 쪽은 국힘당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올 연말 또는 내년 1월 정도까지 단일화 이슈는 어떻게든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사자 구도로 가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작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네,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 이른바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결국 제3지대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추이가 관건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좀 다르게 전망을 그렇습니까? 하는데요. 네. 지금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결국 단일화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먼저 네. 첫 번째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완주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주하지 않으면은 정의당의 존립 가치도 상당 부분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완주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다 중요하거든요. 특히 대선을 완주했을 경우에 정의당 입장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히려 당의 존립 기반이 더 흔들린다면은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플러스 연정을 고리로 해서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정치 권력 지분을 나눠 갖는다면은 오히려 활로가 넓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연정을 고리로 해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완주를 하면 패배밖에 없고 얻을 것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그리고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이 두 사람들의 사적 감정이 굉장히 골이 깊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지금 전략이 뭐냐면 완전 무시 전략, 압박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야권이 다시 재편해야 된다. 그러면 자신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완주할 가능성 남아있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대선 전국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